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후기를 봤는데요. 크게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라고 하네요. 단순하게 정말 재밌었다 하고 이런 뭔가 가벼운 후기. 근데 재미는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쓸쓸하고 허전해지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자라면 영화가 끝났는데도 자꾸만 영화의 특정 장면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후자의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2006년에 개봉한 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화려한 패션과 반가운 배우들의 연기를 보았지만 우리는 왜 재밌는 기분 대신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먼저 느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그 묘한 허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영화를 볼 때나 일상에서 문득 찾아오는 반복되는 감정들, 어떠한 그런 느낌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또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대한 영화 평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독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텔지어입니다. 노스텔지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단어입니다. 노스텔지어에 대한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릴 때 느끼는 따뜻함이죠. 하지만 이 감정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묻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봄의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이럴 거예요.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우의 이름, 감독의 이름 이런 게 막 쫙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관에 불이 켜지면서 주변이 밝아지는데 몸은 2026년 현재의 영화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은 20년 전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지점에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들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재밌었지만 이상하게 허전하고 씁쓸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 심리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관객들이 영화 속 특정 장면들에 반응해서 무의식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 속 구체적인 장면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무의식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심리학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주인공 앤디가 20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그러니까 실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 1편에서의 앤디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1편에서 앤디는 원래 기자를 꿈꾸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기회로 런웨이의 편집장인 미란다의 비서가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원래 꿈을 꿔왔던 언론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1편에서의 그 20년 전 꿈을 쫓는 앤디의 모습이 마냥 멋있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속편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삶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을 쫓아서 언론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다시 실직을 하게 되고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런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영화의 스토리의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묘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 장면으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무의식을 자극할 만한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란다인데요. 1편에서는 런웨이의 패션 잡지를 총괄하는 그녀의 매력은 세련된 패션 스타일과 자신의 불편감들을 나타내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면서 또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완벽주의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런웨이의 잡지사의 그런 회의실 풍경은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또 많이 달랐습니다.
이른바 MZ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극도로 조심하고 제한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 편에서의 미란다는 회의실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영화 속 변화된 환경과 이전과 달라진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 안의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이미지나 장면에 강하게 흔들리는 것을 무의식에 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변해버린 회의실 분위기나 패션에 대한 달라진 인식들을 영화를 통해 보면서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맞닿은 부분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소중한 무언가가 퇴색돼 버린 그런 현실, 또 나를 특별하게 기억해 주길 바랬던 그런 관계의 어긋남을 무의식이 알아채고 씁쓸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갑니다. 에이, 그냥 영화가 1편만 못했네. 아니면 내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괜히 감성적인가 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억누르고 흘려보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무의식이 보낸 신호, 시그널을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면 그 씁쓸함 또 허전함은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묘하게 소외감이 느껴진다거나 익숙했던 직장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인데 똑같은 그런 감각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무언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여운, 즉 무의식의 신호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나 몸의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반복되는 꿈을 꾼다거나 어렸을 때 꾼 꿈이 성인이 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거나 몸의 반응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지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징의 관점에서는 영화의 여운, 꿈의 장면, 몸의 긴장은 서로 완전히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모두 내 마음이 직접 말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통로이자 신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보내오는 상징적인 신호, 시그널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 한 편을 보고 씁쓸한 감정, 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뭘 어쩌라는 걸까요? 영화를 볼 때마다 혹은 이상한 꿈을 꿀 때마다 매번 주저앉아서 심각하게 무의식을 분석하고 심리학 책을 막 뒤져봐야 된다는 뜻일까요? 꼭 다만 무의식의 신호가 내 마음의 허전함 또는 불편감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신호를 보내왔을 때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무의식의 신호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가만히 응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꿈을 통해 무의식의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면 꿈을 마치 무속적으로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등장한 상징이 지금 내 현실에 어떤 그 미해결된 욕구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보고 느낀 쓸쓸함은 영화의 연출로 관객들에게 우울함과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위해 찾아온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신호를 받고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의식과 감정을 혼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꿈이나 몸의 미세한 긴장, 그리고 영화를 본 뒤 반복되는 그런 감정들은 마치 사방으로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나타납니다. 이 조각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연결해 구조화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꿈, 또 몸의 반응,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들을 하나의 심리 상징으로 한 번쯤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주나 신점, 타로처럼 정해진 미래를 맞히거나 성격을 단정 짓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하는 그 꿈과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심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인 거죠. 혼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꿈의 이미지들, 그리고 이유 없이 불편했던 몸의 감각, 특정 상황마다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을 함께 연결해 보면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최근에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꿈이나 또 보고 나서는 며칠 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는 영화 속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데 특정 사람이나 장소만 가면 몸이 먼저 막 굳어버리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거를 절대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메모장에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